자, 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 유정우입니다. 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75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모두 펴셨죠? 교과서 필기구 준비하시고요. 책상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생규 장전이 되겠습니다. 자, 김시습의 이생규 장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이생규 장전이라는 게 뜻이 뭔가를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되겠죠. 이생규 장전 뜻이 뭐냐. 자, 여기 주인공이 이생입니다. 이생이라는 사람이 담 너머를 엿본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이생 여기 따옴표를 지우고요. 이생이 담 너머를 엿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생 규장이라는 게 담을 엿봤다는 게 담장자거든요. 담장할 때 장자예요. 규는 엿봤다는 뜻이에요. 전 이야기. 이생이 담 너머를 엿본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시습이 지었는데요. 김시습은 밑에 해설 나오네요. 1435년에서 1493년 생물연대고요. 우리 앞에서 문학의 갈래별 전개에서 이론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잠깐 나왔었죠. 김시습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을 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소설을 썼다. 한문 소설집이죠. 금오신화라는 한문 소설집. 왜 소설집이라고 그러냐면은 금오신화 안에 여러 가지 소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소설집입니다. 이생규 장전도 그 금오신화라는 그 소설집에 실려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김시습 하면 조선 전기의 문인이자 학자다. 생육신의 한 명이다. 후는 매월당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육신이 있고 사육신이 있죠. 또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뭐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은 조금 아는 지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 태정태세 문단세 아닙니까?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이제 그 수양대군이 이제 임금이 올랐잖아.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세조야, 그죠? 세조. 그 세조가 이제 그 왕위를 찬탈할 때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사육신 6명의 신하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저항해서 그 세조가 왕위 찬탈하는 데 저항해가지고 죽은 6명의 신하, 사육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육신. 생육신은 뭐냐? 이 사람들도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세조한테 반대해가지고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단종을 다시 이제 그 왕에 올리려고 그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살아서 그렇게 이제 저항했던 사람들이지. 그 중에 한 명이 그 신하들이 6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김시습이다. 김시습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벼슬도 버리고 뭐 나중에 뭐 승려가 돼서 뭐 전국을 떠돌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김시습 하면은 참 천재죠, 천재.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나 소리를 들었던 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한 소설을 쓴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생규 장전. 김시습. 앞부분의 줄거리. 송도에 사는 이생은 국학에 가는 길에 우연히 양반집 담 너머로 아름다운 최씨를 보고 마음이 끌리게 되고, 최씨 또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담을 넘은 이생은 최씨와 만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며칠을 함께 보내게 된다. 어느 날 이생이 최씨에게 말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고 했소.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남주는 이제 이생이고 여주는 최씨입니다. 이름은 안 나온대요. 최씨 성만 나왔네요.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뭡니까? 양반인데 양반집 자제인데 국학에 가는 길에 공부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요즘은 지금 학교 이제 가야 되는데 가서 공부를 해야 가는데 가다가 이제 담 너머에 최씨라는 여인을 보고 마음이 끌려갔고 참 대담해요. 담을 넘어가지고 최씨와 만나서 거기 또 며칠을 함께 몰래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무래도 조선 시대면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공부하러 나간다 그러고 이렇게 딴짓거리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생이 최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러로 반드시 가는 것을 구해야 한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논어라는 책이죠. 논어. 공자님 말씀 기록한 거.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유교에서 그런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자식으로서의 도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를 효라고 하죠. 효를 중요시하죠. 아직까지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이생의 그러한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근데 유교 사회에서 또 이렇게 유교적 가치관을 중요시하는데 또 이렇게 요즘도 참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보면 참 부모님한테 혼날 텐데 이 당시에 뭐 소설이긴 하지만 이거 진짜 아니죠. 픽션이죠. 소설이지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참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겠지, 그지? 최 씨는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주었다. 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최 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내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황혼역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규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이 일이 탄로 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또 만일 그 규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필시 내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로다.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자, 이제 이생 아버지가 말하는 걸 보면 아주 뭐 모르는 건 아니었고 대충 이제 아들이 맨날 밤마다 나가니까 아침에 가서 저녁에 와야 되는데 저녁에 가서 아침에 오니까 이거 분명히 무슨 뭐 기생하고 놀아나든지 아니면은 뭐 딴짓 하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누구네 집 규수와 정을 통하고 다닐 것이다 라고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남들은 부터 보면은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남들은 나를 탓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교수가 지체 높은 딸이라면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뭘 중시합니까? 자식, 교육, 그 다음에 가문의 영예, 그 다음에 예의 이런 것을 중시한다.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뭡니까? 다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유교적 가치관. 양반이니까, 그죠? 이성의 아버지 양반이니까, 유교 사회니까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혼나는 겁니다. 너 농사나 저 가서 농사나 지는 건 아니고 농사나 감독해. 저 영남 지방으로 가, 멀리 가.
오지 마. 너 이제 가면 망신이야. 우리 집 망신이야. 이렇게 하고서는 혼을 냈습니다. 계속 볼까요? 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최 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최 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고 생각하여 향화를 시켜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자, 여기 이생은 그 다음날 울주로 보내졌다. 울주라는 게 이제 영남지방, 경상도 지방에 있는 지명 같아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뭡니까? 이 이생규 장제의 전제 스토리는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은 러브 스토리는 러브 스토리, 그렇지? 남녀간의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현생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귀신이 돼서도 죽음을 초월해서도 남녀간의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이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최 씨와 이생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뭐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만은 없죠. 시련이 있겠죠. 첫 번째 시련. 아버지가 반대라고 했죠, 그지? 이생 아버지의 반대로 타자가 안 쳐지네. 이별을 했다 하는 겁니다. 최 씨는 걸 알지 못하겠지.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렸습니다. 무조건. 오늘 올래나 내일 올래나 남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겠죠. 병이 생기죠. 얘가 이제 어디서 사는 누군지도 모르잖아. 병 나가지고 향화를 시켜가지고 병이 난 게 아니라 이제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 생각해서 향화를 시켜 물어봤다. 향화는 뭐냐면 이제 몸종이에요. 몸종. 이 최씨의 뭐 옛날에 종이 있잖아. 종, 그지? 몸종 쫓아다니면서 수발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웃집 사람이 말하기를 이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오. 최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 자, 정말로 사랑했나 봐요. 그죠? 이생을.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생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 다음에 그리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병이 날 정도면. 최 씨의 부모가 이상히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보아도 최 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글상자를 들추어 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러고는 딸에게 물었다. 이생이 누구냐? 일이 이렇게 되자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아뢰었다. 자, 그래서 딸이 병이 났으니까 최 씨 부모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하다가 서로 연애편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죠? 주고받던 연애편지를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거죠. 뭐 상사병 걸다 앓다가 죽었으면은 뭐 그걸로 이야기는 끝났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최 씨의 부모가 이생과 최 씨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 딸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유도 알지 못하고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상사병 앓다가 병 나갔고. 자, 그러니까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알았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근데 왜 숨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즘 같으면 내가 누구랑 사귄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다 부모의 허락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사귀어야 됩니다. 그것도 요즘 말하면 연애라는 게 없어요. 그냥 중매죠, 중매. 부모가 누구네 자식하고 결혼해라 하면 얼굴도 한번 안 보고 그냥 결혼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연애라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부모의 허락도 없이 자유연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겼다는 겁니다. 숨겼고 떳떳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자유연애가 허락되지, 허용되지, 오늘 타자가 안 쳐지네. 허용되지 않았던 그러한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한다는 게 단순히 글자를 철자를 독해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당시 시대상도 엿볼 수가 있고, 그죠? 하나의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책도 읽어야 되고 또 독서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최 씨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버님, 어머님,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준한 편에서 노래하였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주역에서 경계하였습니다.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 벌써 위당 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죄가 이미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신이 없는 도련님이 한번 가씨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원망이 천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여리디 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가고 큰 병은 나날이 더해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자, 좀 대사가 긴데, 자, 하나씩 봅시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다. 정리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생각하면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조선 전기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최 씨의 이게 가치관인데 뭘 볼 수 있냐?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사랑을 한다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감정. 사랑을 하는 거, 애정.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긍정적으로. 근데 당시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그걸 자유롭게 사귄다던가 그런 못했잖아요. 근데 최 씨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당연한 건데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홍기를 놓치지 말라. 시경을 들었고 시경 주역 이런 건 옛날에 다 중국의 그런 책들이잖아요. 저기 유교에서 나온 그런 책들이잖아요.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자로서의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유교적인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쉽게 얘는 지금 최 씨는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진 않았죠.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가야 한다는 유념치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셨다.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셨다는 게 뭐냐? 몰래 사랑을 했다는 몰래 사랑을 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어떤 그 책에서 다 인용한 말이에요. 인용한 말. 여기 보면 시경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러분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말에 요 뜻이 뭐냐?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셨다. 여기 보면 뭐 시경이니 주역이니 이런 걸 자꾸 인용을 하잖아. 사람들의 비웃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됐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위당 처녀의 행실을 했다 했습니다. 위당 처녀의 행실을 했다 라고 돼 있죠. 위당 처녀의 행실. 자, 이거는 선생님도 참 생소한 말인데 여기 이제 주석을 봅시다. 위당 처녀의 행실은 뭐냐? 원나라 때 왕서생이 위당에 갔다가 위당의 처녀와 눈이 맞아 부부가 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위당 처녀의 행실을 해서 가문에 누를 끼쳤다라고 했으니까 뭐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같아요. 맥락상 그죠? 예. 나는 벌써 위당 처녀의 행실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왕서생이 처녀와 눈이 맞아 부부가 됐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자기가 이게 가문에 누를 끼쳤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물론 자기 자신은 이렇게 뭐 사람은 이렇게 남녀간에 사랑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교 사회다 보니까 유교적인 그러한 그 가치를 같이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죄책감을 느끼겠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셨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도련님이 한번 가씨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라고 했죠. 이 도련님은 이 뭐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여기서 나온 얘기죠.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고사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녀가 정화를 통함을 비유했다라고 됐죠. 도련님이 한번 가씨 집안의 향을 훔쳤다. 진나라 때 가충의 딸이 그 아비가 간직하던 서역의 귀한 향, 뭐 요즘은 향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향수를 애인을 위해서 훔쳐서 줬다. 이렇게 사랑에 눈이 멀어갖고 그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에 서로 정을 통했다, 사랑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도련님이 한번 가씨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이생을 사랑하게 돼서 그 가문에도 누를 끼치고 또 뭐 유교적인 그런 것도 자기가 유교적 그 가치도 저버리게 됐다라고 된 그런 말 같습니다. 맥락상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생이 그렇게 내 마음을 훔쳐갔는데, 이생이 내 마음을 훔쳐갔는데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너무 그립잖아, 그죠? 너무 고독하고 그립고 하단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병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가지고 나중에 한이 맺혀서 귀신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뜻의 맥락상 보면은 남녀가 사랑을 하는 거는 그 정해진 이치야. 그래서 내가 그 이생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한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 유교적인 사회에서 그런 것은 내가 몰래 사랑을 했기 때문에 가문에도 누를 끼치게 됐다. 내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랑에 빠지면은 그게 참 헤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근데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데 그 이생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그게 한이 맺힌 거야. 가슴에 한이 맺혀서 내 이제 죽을 것 같다. 병이 생겨서 귀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다. 그저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러고는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내가 죽어가지고 저승에 가서 이생과 놀지언정 다른 가문으로는 시집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생을 굉장히 사랑했던 거죠, 그죠? 향한 지극한 사랑과 다짐, 그런 다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 씨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최 씨의 그러한 그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의지가 있다. 적인 성격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 부모도 딸이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집 안 가겠다, 그냥 나 죽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을 해줬고 이제 그래 좀 진정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최 씨 집안한테 중매를 넣겠다, 혼인 이사를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집안에서 이제 뭐 서로 결혼을 하겠다고, 양반이니까 중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중매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생 부모가 이렇게 개입을 한 거죠.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최 씨 부모, 최 씨의 부모, 최 씨 부모의 개입, 적극적인 개입으로. 추우니까 손이 얼어가지고 타자가 잘 안 쳐지네요. 좀 미안합니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최 씨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중매의 예를 갖춰서 혼인 이사를 물었습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 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물은 후 말하였다.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남부끄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자, 나 너 싫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절한 거죠. 거절한 거야.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분명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죠. 내 아들은 앞으로 장원급제 해가지고 10년이면 할 거야. 근데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야.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분명한 이유를 들어서 상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분명한 이유를 들어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는 말하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여기서 보면 최 씨 간의 문법을 물었다고 그랬으니까 최 씨 간에 그 옛날에는 이제 서로 가문 뭐 이런 거 중시했잖아. 신분 지위. 그러니까 상대의 그 문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할 때는 이렇게 우리 아들 지금 공부해야 돼 라고 해서 거절을 했어요. 중매쟁이가 돌아와 최 씨 부친에게 이 말을 아뢰니 최 씨 집안에서 다시 이 씨 집안에 이러한 말을 전했다.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댁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 잠깐만요. 자, 여기에도 이제 그 최 씨 부모의 그 말하기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상대방을 추켜 세우고 있어요. 아들 뛰어나. 뛰어나. 대단한 애야. 하지만 연못 속에 있으면은 우물안 개구리 돼. 빨리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 하면은 더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추켜 세운다. 추켜 세우며
근데 빨리 이제 딸내미 지금 죽는다고 그러니까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상대를 죽여서이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말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방식이라는 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뭐 이생이 아버지, 너 싫어. 감은 별로야,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기분 나쁘잖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씨의 아버지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거절했는데 그렇다고 그래 너랑 안 해.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 딸이 지금 이렇게 알아두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대단한 아드님 대단해요. 하지만 맨날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우물안 오래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합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결혼시킵시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고하니 그 부친이 말하였다.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소.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오.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귀댁을 속인 것일 겁니다. 중매쟁 아까 문벌을 물어본 게 그거였네요. 보니까 최 씨네는 문벌이 좋아. 근데 여기 이 씨네는 문벌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왜냐면 아버지가 성공을 못했어. 살림이 궁색해, 가난해. 그런데 너네 집은 좋잖아. 그러니까 나 한미하다라는 게 뭡니까? 뭐라고 돼 있죠? 한미하다? 가난하고 변변하지 못하는데, 벼슬도 못하는데 서로 레벨이 안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거는 당신 속인 거야.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말하기 방식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이제 내가 거절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한 거야. 문벌이 차이나, 레벨이 차이나. 그러니까 문벌 차이를 이유로 이생의 아버지가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금방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드라마도 그렇잖아. 드라마도 뭐 금방 해피엔딩 되면 재미없지. 뭔가 좀 시련이 있고 해 재밌잖아, 그지? 그 사람이 혼인이 시련을 만났다. 아빠가 반대하는 거야.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겠어. 레벨 차이가 나서 안 되겠어. 두 사람이 혼인이 이제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또 최 씨 아빠가 아니에요. 포기 안 합니다. 쟁이가 다시 최 씨 가문에 고하자 최 씨 부친이 말하였다. 납치의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밝힐 날짜만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납체는 뭡니까? 납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야 돼요. 신랑 집에서 신부를 이제 얘 가난하잖아, 이 시내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요즘으로 치면은 예물 이런 거 있잖아. 예물 결혼하기 전에 예물 서로 보내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이 의복 옷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돈 좀 있나 봐요. 괜찮은가 봐. 그래서 그냥 결혼만 시킵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렇죠. 결혼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부담되잖아, 그지?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솔깃할 만한 그런 제안을 했어요. 포기를 안 해요, 그죠? 상대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문학을 공부하면서도 참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최 씨 아버지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보면. 자, 그래서 중매쟁이가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징하네, 징해, 포기 안 하네 하면서. 중매쟁이가 또 돌아가서 고하였다. 이 씨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을 돌려 곧 이생을 불러다 그의 의사를 물었다.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시 한 수를 지었다.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져 둥글게 되는 것도 때가 있는 법.
은하수의 까마 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약을 도와주었네. 이제 월하노인이 붉은 실로 메어주리니 봄바람 불어도 두견새를 원망 마시오. 자,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보면은 김시습이 뭐 소설을 최초로 썼다 하는데 자기가 진짜 천재라고 해도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진 않았을 거야. 그지? 옛날에 보면 이제 중국의 그러한 옛날에 그 보면 이제 소설 같은 게 있었거든. 중국에 소설 비슷한 게 있었어. 그런 것들은 이제 모방해서 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삼국지 같은 건 봐봐. 삼국지나 수호지나 이런 거 봐봐. 중간에 막 이런 삽입시 같은 게 많이 나와. 삽입시 같은 거. 비슷하잖아, 그죠? 이게 김시습 이것도 보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져 둥글게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씨라는 건 비유잖아, 상징이잖아, 그죠? 이생과 최 씨가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 앞에 한 말 하나 더 넣을게요. 떨어져 있던 이생과 최 씨가 이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됐다. 지금 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은하수의 까마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약을 도와줬다. 뭐 까치들이 무슨 다리를 놔줬다. 이거 뭡니까? 견우와 직녀 아닙니까? 견우와 직녀. 요거는 견우와 직녀. 7월 7서 견우와 직녀. 뭐 까치가 다리를 놔줬다. 뭐 이런 있잖아. 서로 만났다는 거 있잖아. 자신들의 사랑을 견우와 직녀의 사랑에 됐다. 그죠? 월하노인이 붉은 실을 맺었다. 월하노인은 뭡니까?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뭐 전설의 노인이다. 봄바람 불어도 두견새를 원망 마시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 여기 삽입시인데요. 삽입시. 요 삽입시를 우리가 의미를 한번 봅시다. 삽입시. 삽입시의 의미는 뭘까요? 최 씨와 다시 만나게 된 상황을 또 둘의 만남이 혼인으로 이어질 것이란 그러한 기대 등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 씨와 다시 만나게 된 상황, 또 둘의 만남이 혼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붉은 실로 맺어준다 했죠, 그죠? 월하노인이 그런 기대 등을 표현한 시. 기뻐서 시를 쓴 거예요, 그죠?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병이 차츰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시 한 수를 지었다.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던가. 맹세의 말이 마침내 이루어졌네. 임과 함께 작은 술에 끌고 갈 날이 어느 때일까? 부축받고 일어나 꽃비녀를 추스르려네. 예. 자, 여기를 또 봅시다.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다. 맹세의 말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고요. 인과 함께 작은 수레를 끌고 갈 날. 이게 뭡니까? 인간이 작은 수레를 끌고 간다. 혼인을 하여서 함께 지내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도 무슨 뭐 여기 뭐 고사가 있어요. 옛날에 뭐 한나라에 무슨 누구하고 누가 혼례식을 이뤄가지고 잘하여 둘이서 이제 작은 수레를 함께 깔고 갔다. 뭐 이런 고사가 있어요. 고사까지 여러분 할 필요 없고. 부축받고 일어나 꽃비녀를 추스른다. 이게 뭡니까? 부축받고 일어나 꽃비녀를 추스른다. 이제 병이 났잖아. 병에서 회복하여 힘차게 살아가겠다.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삽입시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전체 삽입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생과 다시 만나게 된 그런 상황, 또 혼인을 하여 함께 지내게 날에 대한 그러한 기대, 그다음에 회복하여 다시 힘차게 살겠다는 다짐, 이런 것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좋은 의미 둘 다 좋아가지고 이런 시를 남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길이를 가려 혼례를 치르니 끊어졌던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혼인 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손님을 대하듯 예를 갖추니 비록 양홍과 맹광, 포선과 환소군 같은 부부라도 그 절개와 의리를 따를 수가 없었다. 이생은 이듬해의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그 명성이 조정에 자자하였다. 자,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뭐 양홍, 맹강, 포선, 한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뭐 이렇게 부부인데 행복하게 잘 살았던 부부들 같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급제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명성이 조정에 자자했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입신, 양명이라고 합니다. 입신이 양명이라는 거, 벼슬을 해서 이름을 드날렸다라는 겁니다.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기야,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자, 신축년, 옛날에는 이제 이거 양력이 없으니까 신축년이 지금 1361년이라고 합니다. 1361년. 홍건족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했다. 이때 이제 배경이 고려 때인가 보네요, 그죠? 조선시대에 쓴 소설이지만 배경이 고려입니다. 고려의 서울은 개성이잖아요, 개성, 그죠? 지금 북한에 있죠. 홍건적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외침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홍건적도 있고, 뭐 여진족도 있고, 거란족도 있고, 엄청나게 당했어요. 사람도 많이 죽고. 근데 첫 번째 아까 시련이 있었는데 이것도 두 번째 시련입니다, 그죠? 두 번째 시련이 계기가 되는 거죠. 홍건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나면 막. 응? 임금은 복주로 피난을 갔다. 복주는 뭐냐면 지금 경상북도 안동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 예. 그걸 피난을 갔대요. 그래서 좀 이제 서로 이제 이생도 산골로 숨었는데 서로 이제 각각 뿔뿔이 흩어진 거죠. 도적이 쫓아왔고 이생은 목숨을 거쳤는데 최 씨는 도적한테 잡혔다. 근데 최 씨 이제 도적이 이제 겁탈을 하려고 했습니다. 최 씨가 이제 대단한 여자니까 날 차라리 죽여라. 내가 뭐 늑대나 뭐 여우의 그러한 잡혀먹을지언정 너 같은 놈한테 내가 겁탈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목숨을 다해
정절을 지키겠다. 단호한 의지. 그러네. 그죠? 최 씨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겠죠. 최 씨의 그러한 용감하고 또 의지적인 성격이다. 성격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